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식물의 진화, 다음 시간에는 식물의 구조, 기능, 그 다음 시간에는 이 꽃에 대해서 식물의 우리 광합성을 배운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우리 광합성을 중심으로 하는 광합성을 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이 식물의 이 구조가 형성돼야 되는데요. 우리 그것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 시간 막바지에 우리 광합성 중에서 우리 탄소 고정 반응, 혹자는 암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켈빈 사이클 얘기를 쭉 했습니다. 자, 그래서 CO2가 들어와서 루비스코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 PGA 3탄당,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안정된 이 화학물입니다. 3탄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ATP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NADPH를 전부 다 명반응해서 온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6몰레큘의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우리 세포호흡에서는 같은 분자를 이런 식으로 쓰긴 했습니다. 뭐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알데하이드가 그러니까 근데 6분자가 나오기 위해서 실제로는 여기에 3분자의 RUBP 5탄당 3분자랑 그 다음에 3분자의 CO2를 하니까 6몰레큘의 이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6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인데 6 중에 1은 하나는 우리가 넷 신세시스입니다. 즉 글루코스를 합성을 해서 광합성의 순수 산물이 얻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분의 5는 다시 RUBP를 상당히 많이 필요한 계속 들어오는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CO2를 받아야 되는 이 RUBP, 우리 입구에서 들어오는 CO2를 받아서 곧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 카본 픽세이션 고정을 한다며요. 그 다음에 환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리사이클로 가서 리제너레이션, 다시 RUBP를 재생산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 간다라는 얘기를 함으로 해서 우리 광합성에 아주 제법 복잡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가급적 간단히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이런 명반응, 그 다음에 탄소 고정 반응,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영양분을 식물 내로 이동을 하고 뭐 감자도 만들고 고구마도 만들고 그런 약물들을 가지고 이제 많은 다양한 조직들을 만들어서 우리 세상 생태계 생명의 어머니답게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 광합성이랑 맞물려 가면서 어떻게 식물이 모습이 변화하여 왔고 우리 효율적으로 그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얻어진 이 글루코스, 이것을 또 슈크로스로 바꿔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식물로 옮겨가는 이 전체적인 그런 광합성을 하는 적합한 이 구조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의 진화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이 감나무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에 사시던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에 살던 이 사람들에게는 지방에 살거나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익숙한 우리의 이 감나무인데요. 자, 감나무는 이 감이 보이고요. 여러분들 이 까치밥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건 약간 수업에서 떨어지는 얘기인데 이 감 딸 때 다 따지 않고 일부는 반드시 남겨두어서 우리 지나가는 새들이, 까치나 새들이 먹도록 이 남겨두는 우리 선조들의 아주 어떤 상생하려는 이 생물들과 아주 그런 좋은 이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지금 열매가 보이고요. 감이라는 열매가 보이고 이 안에는 씨앗이 있고 종자가 있고요. 자, 이것이 만들어지려니까 반드시 이 꽃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이렇게 씨앗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것이 이 땅에 떨어지거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화를 해서 이 새로운 식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이 꽃을 만들고 이러는 우리가 육상에 있는 식물들 중에서는 제법 진화된
그런 이 대표적인 우리 개화 식물입니다. 꽃을 피는 이 식물입니다. 꽃이 피니까 씨앗이 그 안에서 씨앗이 만들어지고 씨앗이 있으니까 발화가 되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고 이 식물은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감나무 키가 큰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요. 뭐 상상하면 되죠. 우리가 육상에서 있는 식물들은 대부분 이 키가 큽니다. 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구조들인데요. 우리가 이 줄기 안쪽에는 이 줄기 보이는 안쪽에서는 양분과 그 다음에 물이 계속 이동해야 되겠죠. 물은 광합성에 필요하기도 하고 뭐 그거 외에도 많은 식물의 활동에 필요한 물이고요. 양분은 정말 광합성 산물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꽃이라든가 뿌리라든가 그런데 계속 이동해서 다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그 조직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이것을 이동하는 조직을 관다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자, 관다발 조직은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무라면은 나무의 이 껍데기 표피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표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가운데 부분을 이 수라 그럽니다. 아까 유조직, 뭔가 이 밀크 같은 이 찐덕찐덕한 즙이 나오기도 하는 맨 가운데 있는 조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관다발 조직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여기 요런 씨앗 요런 것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자일럼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일럼은 이게 아래에서 쓰기 뭐한데 물관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로엠, 이것은 채관부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관다발 조직이 이 육상식물의 거의 대부분의 육상식물의 한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노랗게 보이는 것이 바로 캠비움이라는, 자, 이것은 우리 형성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형성층은 이것은 이 분열 조직인데요. 이 세포가 분열할 수가 있는 이 분열 조직 중에 이 하나입니다. 즉 캠비움, 형성층이 세포 분열을 해서 그 중에 일부는 이쪽으로 자일럼이 되고 이쪽으로 플로엠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부피 생장을 옆으로 벌어지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캠비움, 형성층 또는 물음표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우리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자일럼 부분이고요. 이 자일럼은 식물선은 흔치 않게 이 죽은 세포입니다. 살아있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수도관처럼 벽면이 아주 두껍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공부하게 될 텐데요. 벽면이 아주 두껍고 물이 저쪽 땅에서 이 뿌리로 들어온 그 물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식물의 잎까지 가서 결국은 증산작용을, 잎이 안 보이는데 증산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공기적으로 나가는 이렇게 일방통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세포들은 아마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래서 그런지 죽어도 수도관처럼 단단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자일럼, 물관부가 식물의 이 뼈대 조직이 돼서 식물을 식물답게 쭉 뻗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식물이 진화가 되면서 어떻게 이 광합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광합성하는 잎이 이 태양과 가까이 가려고 계속 키를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다 보면은 계속 바람이 불고 뭐 흔들거리고 이 나무가 키만 크면은
잘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바로 이 자일럼 조직, 이 물관부 조직을 단단함, 이 뼈대 조직을 가지고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뻗어나가서 키가 클 수가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래서 진화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자일럼입니다. 물론 플로엠도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짝을 이루어서 저건 물이 이동하는 법, 그 다음에 양분은 위에서 아래로 가고요. 방향은 이제 여러 방향으로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살아있는 세포고 이 자일럼은 죽은 세포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식물이 오랜 진화를 거쳐서 육상에 사는 식물들은 이와 같이 키가 커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자일럼이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자일럼이 없고 단단하지 않으면은 이 바람이 불면은 휘청휘청거리고 부서지거나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자일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가 커질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잎이 하늘 가까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이런 구조적인 이 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육상식물에 있는 우리 맛배기처럼 우리 감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야자수, 이걸 기준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이 식물의 진화라는 것은 결국은 물에 바다나 연못에 살던 것이 육상으로 옮겨와서, 이것은 동식물,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옛날에 이 생명이 초기 단계에서는 물이 다 필요하니까 물에서 다 살다가, 식물도 마찬가지고 뭐 동물 뭐 대부분들이 살다가 이제 육상으로 서서히 진격해서 지금의 육상에 많은 생태계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식물로 보면은 육상으로 오면은 일단 CO2가 많고요. 우리가 물속에서는 CO2가 녹아있긴 당연히 녹아있어도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 물에서 육상으로 이동할 당시로 보게 되면은 그때 물 안에는 정말 많은 우리 식물들이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경쟁하겠죠. 그때 당시에 경쟁을 피해 육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뭐 대단한 모험이지만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이제 지역을 개척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광합성에 필요한 이 빛도 정말 육상이 더 많습니다. 물에 이렇게 이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빛도 더 많이 맞고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었지만, 또 막상 육상에 오게 되면은 이 물을 바다나 연못에서처럼 쉽게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참 적응하고 살아가는 데가 이 초기에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도 클 수가 없고 관다발도 없으니까, 그죠? 키도 못 크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생식도 물 안에서는 무슨 정자, 난자 이런 것들이 물 안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수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특별한 방법이 없이 육상에 올라온 식물들에서는 이것도 힘들어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에서 육상으로 진격하는 이 중간 단계에 이런 생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육상에서는 우리 아까 지금 여기서 있던 이 감, 뭐 팜 이런 것은 다 육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에서 봤던 것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부 공생설에 의해서요,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가 어떤 진핵세포에 먹혀 들어와서 공생을 하게 되는 거죠. 들어와서 어떤 광합성 하는 단세포 이 좀 복잡한데요. 이 플랭크톤 뭐 이런 균류를 얘기하는데 진핵 세포가 됐을 것입니다. 예전에요. 그죠? 이 내부 공생설에 의해서 박테리아로부터 시작한 것이 광합성 단세포, 진핵세포가 됐을 테고, 이제 곧바로 단세포가 이 다세포 역시 광합성을 하는
이제 진핵세포로 됐을 것입니다. 뭐 파래나 뭐 미역도 그럴 테고요. 일부가 될 테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들 물 안에서 이제 생태계를 이루면서 잘 살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이제 중간 단계 육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식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요. 자, 이제 우리 육상 식물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 이 선태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치 식물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양치 식물도 있고요. 자, 이것은 약 한 3억 5천만 년 전 얘기입니다. 그죠? 이제 육상으로 진격을 하게 되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당시 뭐 물에서 살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관다발도 없고, 이 선태나 선태식물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관다발이 없고요. 키가 짧고 숏할 테고요. 그죠? 그러니까 씨앗도 우리 지금 육상식물에서 아까 감 같은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뿌리, 잎 이런 것이 없는 아주 이제 이런 거 이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선태식물의 대표적인 것이 이끼입니다. 우리가 모스라고 얘기를 하는 이끼고요. 그 다음에 듬성듬성 보이는 것이 여기가 이끼가 조금해서 키가 조금 커진 우산 이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선태식물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관다발이 없이 식물 전체로 해서, 그래 이끼 전체로 해서 물을 그냥 흡수를 해버리고 사용을 합니다. 뭐 위로 옮겨갈 그럴 필요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물,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은 아직도 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촉촉한 곳에서 살게 되죠. 이 바다의 물속에 살던 그것이 있어서 대부분 촉촉한 지역에서 살게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선태식물들은 이 포자로 생식을 해가는 것입니다. 자, 포자라는 것은 이 스포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합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자랑 난자랑 해가지고 합쳐져 가지고 어떤 수정란이 되고 이러는 것이 없이, 이 포자라는 것은 자기가 합체 없이 어떤 땅에서 뚝 떨어지게 되거나, 그럼 거기서 새로운 이 개체가 생겨 나가는 상당히 단순한 형태의 것을 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태식물 같은 경우는 정말 생활사에 살아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대부분은 이 포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끼류 선태식물로 구분되는 이끼류, 그 다음에 우산이끼 그런 것을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이 이런 양치식물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 고사리입니다. 자, 고사리는 선태식물보다는 조금 이제 진화가 돼서요. 여기에 지금처럼 잎이 보이고 이제 뿌리가 보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관다발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키도 좀 커졌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생식도 여기 입의 뒷면에 고사리 입의 뒷면에 보이는 이것도 역시 이 포자입니다. 이 포자도 이 생활사의 대부분은 포자로서 살아가는, 역시 이 모스랑 이끼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관다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태류랑 다른 그런 이 특징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서서히 해서 이제 물에서 살던 식물들이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중간 단계, 물론 지금도 살아 있고요. 우리 물가 바위에 가게 되면은 이끼들이 많아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상식물이 정말 육상식물이 돼서 우리 육상에 살게 되는 이런 식물로서는 우리 이제
이 씨앗이 있는 것이 이 특징이고요. 진화된 모습에 이 종자들이 있고요. 관다발은 물론 있고요. 씨앗이 있는다라는 얘기는 합체가 돼서 우리 이 꽃가루 하는 자 일단 정자랑 이 식물에서 이런 말씀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런 말을 써서 우리 남여의 배우체, 우리 나중에 다음 챕터에서 얘기가 될 우리 세포 분열을 공부할 텐데요. 거기서 나온 1N짜리 이런 것들이 합쳐서 이제 씨앗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우선 육상식물에서 어떤 씨앗을 만들고 관다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키가 커져서 있는 것들은 당연히 뿌리가 있어서 이제 육상식물의 단점이었던 초기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소나무, 우리 나라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것이고요. 소나무에서 이거 상당히 익숙한 것이죠. 이거 우리 솔방울이라는 것이 보이고, 자, 이런 것은 실제로는 우리 피메일 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콘은 뭐들이 같이 뭉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이것이 우리 솔방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메일 콘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윗부분에, 주로 윗부분에는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는 이 메일콘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자, 여기에 이것이 보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솔방울에 있는 여기 비늘 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안에 이 폴렌이 꽃가루인데요. 꽃가루는 여기 메일콘, 또 아래쪽에 있는 이것이, 그러니까 바람이 불거나 뭐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피메일 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우체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여성 배우체인 미씨라고 그러는데요. 오뷸이라고 써 있는 미씨랑 결합을 해서 이제 씨앗을 만들어서 이 소나무의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 씨앗이 어디 꽃이 없이 어디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 거시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거시 식물은 약 한 1억 5천, 정말 대략 하는 것인데요. 5천만 년 전에 이것이 생겨난 것으로 우리가 씨앗이 만들어지는 이런 또 하나의 진화의 이 변곡점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씨앗이나 이 종자 같은 말인데요. 우리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떤 독립적으로 씨앗의 장점, 특징은 어떤 진화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겠죠. 독립적으로 씨앗은 이 발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씨앗이라는 것은 두꺼운 외피 이렇게 막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어떤 배가 있고요. 엠브리오, 어린 식물이죠. 어린 식물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들은 영양체들입니다. 이 배젖이라든가 자엽, 나중에 잘 얘기를 했더니 영양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식물은 독립적으로 영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발화를 해서 어린 식물이 돼서 이제 정말 잎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이 광합성을 할 때까지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이 이 포자에 비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외피가 있고 영양분도 있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씨앗은 뭐 포자처럼 떨어져 가지고 곧바로 다음 이 세대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화 시기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두꺼우니까 떨어져서 1년 있다가 아니면 10년 있다가 뭐 이 저장되는 조건이 있으면 뭐 100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씨앗은 나중에 아니면 당장
이 발화 시기가 다양하다는 것이 또 하나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 환경이라든가 어떤 침입자, 포식자, 이것에 이 저항을 할 수가 있는 이 구조입니다. 스포어에 비해서는 자, 외부가 두꺼우니까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자기를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나쁘더라도 이 씨앗은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소나무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런 메일, 피메일 이런 씨앗들이 노출돼서 거시식물로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폴렌 그레이, 이것을 꽃가루 해가지고 꽃가루입니다. 그러니까 메일 수컷의 배우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배우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솔방울, 여기에서는 쭉 콘 안에로 보게 되면은 역시 여기서는 피메일, 이 피메일 배우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체를 해서 스포화관을 할 수가 없는 합체를 해서 엠브리오 배도 만들고 이제 EN자리 우리가 이 스포로파이트 식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시 이 자라가는 이런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식물들은 우리 안지오스펌에서 우리 이 개화, 꽃을 피는 식물들입니다. 개화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플라워링 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이 꽃이 있으니까 꽃 안에서 이제 씨앗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씨앗이 어떤 나중에 얘기할 우리 자방이라는 꽃 암술머리 우리 자방 안에 씨앗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이 속씨 식물이랑 이 겉씨 식물이랑 이 대비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씨앗들이 이제 바깥에는 씨앗을 많은 경우들은 열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아까 보여줬던 이 감처럼 감에 열매가 있고요. 그 안에 씨앗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엠브리오, 여기에 많은 영양분들이 있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보카도 확실하게 보이죠. 우리 씨앗이 열매 안에 숨어 있는 속씨 식물입니다. 자, 그죠? 그래서 우리 다양한 열매들, 이것들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식물군이 바로 이 개화 식물들인데요. 이 속씨 식물로 얘기를 하는 정말 다양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전부 다 익숙한 꽃 피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 개화 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약 한 25만 종이나 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 성공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화 식물들은 정말 나중에 잠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곤충들과 함께 서로 공생을 하면서 정말 가장 성공한 종 2개를 대라 그러면은 이 곤충과 이 개화 식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곤충이 이 수종을 덮죠. 우리 식물은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수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메일, 피메일, 가미트 배우자들은 바로 많은 경우들은 이 곤충을 통해서 옮겨갑니다. 수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같이 공생을 해서 정말 이 세상에는 곤충도 많고요. 개화식물 종류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자주 못 봤거나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서 우리 일부러 많은 꽃, 우리 흔히 보는 튤립, 장미 뭐 이런 것보다 이 라이스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벼의 벽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늦여름에 이제 봄에부터 식물이 자라다가 늦여름쯤이 되면은 이제 열매를, 씨앗을, 쌀을 맺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꽃이 피고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열매를
우리 곡식이죠.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축 무거워서 이 처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화 식물들이 곤충들과 함께 하면서 성공한 식물로 자라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또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만들어 놓으면 동물들이 이것을 먹어줘야지 그 안에 있는 씨앗을 가지고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동물을 먹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많은 경우들은 맛있습니다. 이거를 먹어줘야지 그 씨앗이 노출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은 씨앗을 멀리 이렇게 내뱉어서 서로가 걔네들끼리 경쟁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도록 뭐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한번 이 하나의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요. 자, 이것이 이 그림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자, 여기에 이제 녹조류, 물에 살던 이 광합성, 이 다세포 하는 진핵세포를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가 지금 이 선태 식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스, 그 다음에 우산이끼, 등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것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성분들을 쭉 가지고 있다가 갈래쳐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보이는 것이 양치 식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사리를 중심으로 하는, 자, 이것은 관다발 가지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관다발이 있고, 그 다음에 씨앗은 아주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것이 속씨, 이 겉씨 하는 씨앗 식물입니다. 그래서 속씨, 이 겉씨 하는, 자, 이것은 물론 씨앗이 있고요. 이것은 노출됐고 속에 있고, 그렇지만 관다발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태식물은 관다발이 없고, 그 다음에 두 개 다 씨앗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로 해서 이제 육상으로 진격한 이 선태식물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양치식물도 지금도 남아있고, 그래서 쭉 지금 멸종이 안 된 상태로서 계속 남아있고, 자, 여기서 갈래를 쳐서 이제 이런 다양한 식물들이 이제 이 세상에 이 존재를 하면서 우리 생명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 광합성을 하면서 이 세상의 생태계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이 먹이를 계속 만들고 있는 우리 이 세상, 이 사회, 이 진화의 한 그 식물이 갖는 진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상으로 해서 우리 식물의 진화를 마치고 우리가 이런 식물들의 이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이 씨앗 식물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